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오지시니스 vs SC 브라가. 이 경기는 단순히 공격력 비교보다 빌드업 안정감과 압박 대응 능력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니스는 3백과 4명의 미드필더를 활용해 미드존에서 라인 간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고 전방에서는 모피와 디옵이 압박의 출발점을 만들어준다. 부다위는 중원에서 상대 패스 방향을 읽다가 브라가가 뒤에서부터 전개할 때 패스가 예측 가능한 타이밍이 나오면 과감하게 앞으로 튀어나가 인터셉트를 시도할 것이다. 브라가는 후방에서부터 짧은 패스로 전개를 이어가려 하지만 기본적으로 빌드업 과정이 치명적으로 불안한 편이라 변칙적인 압박이 들어오는 순간 패스 루트가 쉽게 끊길 수밖에 없다. 니시는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브라가 센터백과 미드필더 사이로 압박 각도를 바꿔가며 들어가는 식으로 빌드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부다위가 압박 타이밍을 정확히 읽어 하프라인 인근에서 인터셉트에 성공한다면 곧바로 모피를 향한 전진 패스와 디옵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동시에 가동되며 빠른 역습이 전개될 것이다. 이때 모피는 등지고 받아주며 수비수를 끌어당기고 디옵은 측면과 중앙 사이 공간을 파고들며 마무리를 노리는 패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브라가는 전원 수비에서 풀백 복귀 속도가 빠른 편이 아니고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공을 잃으면 중앙 수비 앞 공간이 크게 열리는 약점이 분명하다. 그래서 니스 입장에서는 굳이 과도하게 점유율을 가져가기보다 중원에서 압박을 통해 실수를 유도하고 하프라인에서 끊어 빠르게 올라가는 역습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경기 플랜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브라가의 빌드업 미스와 패스 끊김은 늘어날 수 있고 그때마다 니스의 역습 찬스가 하나씩 증가하면서 홈팀의 기대 득점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다. 또한 3백 구조를 활용해 윙백들이 타이밍을 맞춰 오버래핑에 가담하면 역습 상황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장면도 여러 차례 나올 수 있다. 브라가는 세트피스나 개별 공격수의 한 방으로 슈팅 찬스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자신들 쪽으로 완전히 가져오기에는 빌드업 불안과 압박 대응 한계가 분명하다. 결국 이 경기는 브라가의 불안한 후방 빌드업과 니스의 압박 인터셉트 역습 패턴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이며 구조적으로는 니스가 실수를 유도하기 훨씬 좋은 위치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홈 분위기까지 더해진다면 니스가 경기 내내 브라가의 실수를 노리며 안정적으로 흐름을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니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영보이스 vs 릴 OSC. 이 경기는 양팀의 이름값보다 영보이즈 측면 수비 라인의 불안정함과 릴의 윙어 활용 패턴이 얼마나 정교하게 맞물리느냐가 핵심 변수가 되는 승부다. 영보이즈는 4-4-2 형태에서 두 줄 수비를 유지하려 하지만 풀백들이 공격 시 깊게 올라가는 성향 탓에 전원 상황에서 뒷공간이 크게 열리는 약점이 있다. 특히 볼을 잃은 직후 풀백 복귀가 늦어지는 구간에서는 사이드 미드필더가 그 공간을 커버해야 하지만 수비 숫자가 부족해 순식간에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이 틈을 릴리 놓칠 이유는 없다. 릴은 빌드업 단계에서 더블 볼란치가 안정적으로 공을 소유한 뒤 자연스럽게 펠릭스 코레이아 쪽으로 전개 방향을 틀어 상대 풀백을 정면으로 끌어낸다. 펠릭스 코레이아는 1대1 돌파 능력을 바탕으로 터치라인을 좁게 타고 내려가거나 안쪽으로 꺾어 들어오는 움직임으로 수비를 흔들며 컷백 각도를 만든다. 이 상황에서 이가마네는 골문 앞과 니어 포스트 주변을 향해 치고 들어가며 하랄소는 박스톱과 페널티 아크 근처에서 세컨볼과 리턴 패스를 노리며 마무리 타이밍을 조율한다. 영보이즈 입장에서는 한 번 측면에서 1대1이 열리면 안쪽으로 수비가 쏠리는 순간 박스 안마킹이 무너지고 컷백 이후 골문 앞에서 연달아 슈팅을 허용할 위험이 커진다. 릴은 이 패턴을 경기 내내 반복하며 단순히 한두 번의 찬스가 아니라 꾸준히 박스 근처에서 볼을 소유하는 시간을 늘려 상대 수비 라인을 점점 더 뒤로 몰아넣으려 할 것이다. 게다가 원정팀임에도 더블 볼란치의 안정감 덕분에 라인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고 세컨볼 경쟁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중원 주도권 역시 릴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영보이즈의 공격이 지나치게 직선적이고 측면에서 공을 잃는 장면이 반복된다면 릴의 역습 시나리오가 더 자주 등장할 수 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풀백들의 체력 저하와 복귀 속도 저하가 겹치면 펠릭스 코레이아가 같은 패턴으로도 더 쉽게 박스 진입에 성공하는 구간이 길어질 수 있다. 전술적 구조와 측면 매치업의 상성을 고려하면 영보이즈가 홈에서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쥐기보다는 릴 준비된 아이솔레이션과 컷백 루트로 효율적인 찬스를 계속 만들어가는 경기 양상이 그려진다. 결국 이 매치는 볼점유 비율보다 어느 쪽이 더 자주 측면 1대1을 만들어내고 컷백 상황에서 마무리까지 연결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그 흐름에 더 잘 맞는 쪽은 현재 구조와 선수 구성 모두를 놓고 봤을 때 릴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영보이즈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디자그레브 vs 베티스. 이 경기는 단순히 이름값의 싸움이 아니라 중원 간격과 하프 스페이스 관리 능력에서 어떤 팀이 더 완성도 높은 구조를 보여주느냐가 승부의 핵심이다. 디나모 자그레브는 홈이라는 이점을 안고 시작하지만 중앙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며 중원 압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이미 누적되어 있는 팀이다.
그래서 상대에게 하프 스페이스를 쉽게 허용하고 더블 볼란치 위아래 공간이 동시에 열리면서 수비 라인이 괜히 앞으로 끌려 나오는 장면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 틈은 베티스의 플레이메이커 파블로 포르날스가 가장 좋아하는 구간이다. 그는 하프 스페이스에 스며들듯 자리를 잡고 전진 드리블과 짧은 패스를 섞어 사용하면서 수비의 시선을 한쪽으로 몰아간다. 그 과정에서 에르난데스는 수비 뒷공간과 박스 안리어 포스트를 향해 타이밍을 잡고 에잘줄리는 반대쪽 하프 스페이스 혹은 세컨 라인에서 마무리를 노리며 수비 라인을 좌우상하로 동시에 흔들어 놓는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볼 점유율 역시 베티스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해 나갈 가능성이 크고 점유율을 장악해 나가는 팀이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를 가져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격 기회 자체의 양에서도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디나모 자그레브는 드레나 벨료의 제공권과 류비치치의 침투를 활용해 역습이나 세트피스에서 반전을 노릴 수는 있지만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시간을 줄이지 못하면 베티스의 전방 패턴을 끝까지 막아내기 어렵다. 특히 포르날스가 하프 스페이스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수비 라인을 끌어내면 그 뒤쪽에서 에르난데스와 에잘줄리가 동시에 박스로 침투하는 장면이 반복될 것이고 그때마다 박스 안 슈팅각이 한 번씩 더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디나모 자그레브는 수비 블록을 낮춰 버티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다시 하프문 지점과 페널티 아크 주변에서 베티스의 중거리와 세컨볼이 쌓이는 흐름을 감수해야 한다. 결국 중원 압박과 라인 간격 관리,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까지 모두 감안하면 경기 내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베티스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림을 떠올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디나모 자그레브가 홈에서 버티는 힘은 있겠지만 구조적인 약점이 분명한 만큼 한번 흐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이자 리스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디나모 자그레브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페렌츠바루시 vs 레인저스 FC 이 경기는 단순 전력 차 이상으로 라인 간격 관리와 하프 스페이스 장악력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페렌츠바루스는 홈에서 라인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면서 전방 압박과 중원 압박을 연계해 레인저스의 빌드업 템포를 끊어놓는 데 집중할 것이다. 바르가는 박스 안에서 센터백과의 경합에서 밀리지 않는 피지컬과 움직임을 바탕으로 크로스 컷백 상황마다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자원이다. 조셉이 측면에서 속도를 붙여 수비 라인을 뒤로 물리면 카니초프스키는 그 빈 공간을 향해 과감한 전진 패스를 찔러 넣으며 파이널 서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레인저스는 가사마와 미옵스키를 중심으로 역습을 노리겠지만 포백 간격이 벌어지는 구조 때문에 공격 전환 후 볼을 오래 소유하지 못하고 다시 수비로 내몰릴 위험이 크다. 특히 포백과 더블 볼란치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길 경우 카니초프스키가 그 지점을 점유하며 이 선에서 자유롭게 방향 전환과 스루 패스를 시도할 수 있는 구도가 자주 열릴 것이다. 페렌츠바로스의 양 풀백은 과도하게 전진하기보다는 중간 지점에서 볼 순환과 세컨볼 싸움에 관여해 역습에서 라인이 한 번에 붕괴되는 리스크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레인저스는 수비 리커버리가 늦어지는 패턴 탓에 측면에서 한 번 밀리면 중앙까지 함께 열리면서 파이널 서드 전체가 뒤로 쏠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전반에는 페렌츠바로스가 점유와 지역 점령에서 우위를 점하며 박스 근처에서 더 많은 슈팅 시도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후반으로 갈수록 레인저스의 압박 강도가 떨어지면 카니초프스키의 패스 선택폭이 넓어지고 바르가 조셉의 침투가 더욱 날카롭게 살아날 수 있다. 레인저스가 간헐적인 롱볼과 세트피스로 반격을 노리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뒤집기에는 포백 간격과 중원 압박의 불안 요소가 너무 크다. 결국 이 매치는 포백 간격 관리가 무너지는 팀과 그 틈을 하프 스페이스에서 파고드는 팀의 대결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런 유형의 승부에서는 홈에서 안정된 라인 간격과 전방 압박을 유지할 수 있는 페렌츠바로스 쪽으로 무게의 중심이 기울 수밖에 없다. 종합하면 페렌츠바로스가 전반부터 중원과 파이널 서드에서 주도권을 쥐고 한두 번의 결정적인 찬스를 통해 스코어를 앞서 나갈 시나리오가 더 설득력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페렌츠바로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루도고레츠 vs PAOK 이 경기는 이름값보다도 중원 압박 타이밍과 파이널 서드 방어 안정성이 승부를 가르는 전형적인 전술 상성 구도다. 루도고레츠는 홈 경기라는 이유로 라인을 높게 올리며 중원에서 먼저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전방과 중원의 출발 타이밍이 어긋나는 장면이 한두 번씩 나오기 시작하면 곧바로 중앙 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그 순간 PAOK의 에이스 콘스탄티아스가 볼을 잡고 전방으로 전진해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파고들면 루도고레츠의 수비 라인은 등지면서 좁혀야 할지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할지 선택지를 잃게 된다. 이때 더블 볼란치가 뒤에서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PAOK는 중거리 슈팅이나 박스 근처 짧은 패스 교환을 통해 계속해서 슈팅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반면 루도고레츠는 수미와 중앙 미드필더의 압박 타이밍이 여러 번 어긋나면 파이널 서드를 상대에게 반복해서 내어주는 형태가 되고 만다. 특히 칼록이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과정에서 한 발짝만 늦어져도 콘스탄티아스에게 정면에서 돌파각을 허용하는 장면이 적지 않을 것이다. 마차도와 카이오 비다를 활용한 역습 한 방은 분명 존재하지만 중원 압박이 실패하고 나서야 공을 잡는다면 이미 팀 전체 라인이 너무 깊게 말려 올라갈 여지가 크다. 그래서 루도고레츠가 공격으로 나가려는 순간마다 되려 PAOK의 역압박과 되돌아오는 전진 패스를 맞으면서 수비 밸런스가 한 번 더 흔들리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경기가 길어질수록 루도고레츠의 중원 활동량은 떨어지고 압박 타이밍은 더 멀어지고 수비 라인과의 간격은 더욱 벌어진다. 이때 PAOK는 콘스탄티아스를 중심으로 짧은 패스와 드리블을 섞어 상대 중앙을 계속 두드리며 한 번 열린 중앙 통로를 끝까지 파고드는 식으로 경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지브코비치가 측면에서 안으로 파고들며 박스 바로 앞에서 슈팅 혹은 찰로프에게 찔러주는 패턴이 살아난다면 루도고레츠의 수비 밸런스는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교체 카드 싸움에서도 PAOK는 후반 중반 이후에도 공격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 자원들이 즐비하고 루도고레츠는 이미 벌어진 간격을 다시 조이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입장이다. 결국 이 경기는 루도고레츠의 중원 압박이 끝까지 버티느냐가 아니라 어느 타이밍에 깨지느냐의 싸움에 가깝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콘스탄티아스의 전진과 찰로프 지브코비치의 마무리가 맞물리면 스코어 차이만 남긴 채 흐름은 자연스럽게 PAOK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정리하면 중원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며 파이널 서드를 반복해서 노출하는 루도고레츠 구조상 안정적인 더블 볼란치와 에이스를 보유한 PAOK가 경기 전반과 후반 모두에서 기대값이 더 높은 쪽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루도고레츠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FC 미트윌란 vs KRC 앵크 이 경기는 3, 5, 2와 4, 2, 3, 1의 대결이지만 실제 승부는 중원 하프 스페이스와 라인 간 간격을 누가 선점하느냐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미트윌라는 3백과 촘촘한 미드필더 라인을 통해 먼저 안정된 수비 블록을 세우고 브루마도 주니어와 빌링을 중심으로 중원에서 템포를 주도하는 쪽으로 경기를 설계한다. 브루마도 주니어가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공을 잡는 순간 프랑콜리누는 상대 센터백 뒷공간을 향해 곧바로 라인을 깨는 침투를 가져가면서 수비 라인을 뒤로 밀어넣는다. 그래서 KRC 앵크의 전방 압박이 한번 무력화되면 더블 볼란치와 센터백 사이 공간을 브루마도 주니어와 빌링이 동시에 점령하며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짧은 패스와 전진 패스를 반복하는 그림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KRC 앵크는 이토 주냐의 스피드와 오현규의 피지컬을 살려 역습 한두 번으로 반격을 노릴 수 있지만 뒷라인 커버 타이밍이 느려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수비 정비 전에 슈팅까지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특히 전방 압박의 출발점만 좋고 후속 라인이 함께 따라 올라가지 못하는 구간에서는 미트윌란의 플레이메이커 브루마도 주니어가 이 공간을 빠르게 점령해 한두 번의 패스만으로 박스 근처까지 전진하는 장면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때 프랑콜리누의 뒷공간 침투와 빌링의 이선 합류까지 겹쳐지면 KRC 앵크 수비는 정비가 끝나기도 전에 직접적인 실점 위기를 맞을 여지가 크다. 후반으로 갈수록 KRC 앵크의 압박 강도와 라인 슬라이드 속도가 떨어지면 미트윌란의 중원 장악력은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져 세컨볼 경쟁과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미트윌란은 3백 구조 덕분에 측면이 한번 뚫리더라도 커버 숫자를 유지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라인을 한 박자 더 내리면서도 중원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KRC 앵크의 전방 압박과 뒷라인 커버 사이에 생기는 간극을 미트윌란이 얼마나 빠르게 파고드느냐 그리고 브루마도 주니어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점수차가 결정될 만한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미트윌란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스텀그라츠 vs FK 츠르베나 이 경기는 전력 차이만큼이나 전방 압박의 완성도와 라인 간격 관리에서 뚜렷한 대비가 드러날 수 있는 매치업이다. 스트럼 그라츠는 기본적으로 점유와 패스를 통해 경기를 풀어가려 하지만 전방 압박이 한 박자씩 늦어지는 구간에서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 간격이 급격히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파이널 서드 라인 커버가 무너지고 중원 앞 공간이 텅 비면서 상대에게 정면 돌파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동시에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올 수 있다. 층위를 유지해야 할 라인이 일직선으로 내려앉으면 이선과 최종 라인 사이에 거대한 틈이 생기고 그 틈에서 상대 이선 플레이어들이 여유있게 볼을 다루며 슈팅과 라스트 패스를 선택하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바로 이 지점을 노릴 수 있는 자원이 츠르베나 지베즈다의 라도니치이며 그는 측면에서 출발해 중앙으로 파고드는 커팅인 움직임으로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파고드는 데 능하다. 아르나우토비치가 박스 안에서 수비수와 몸싸움을 벌이며 라인을 묶어놓으면 라도니치는 박스 앞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 슈팅을 시도하거나 측면으로 벌려 두 번째 기회를 만드는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 카타이는 이 과정에서 후방에서부터 정확한 전진 패스를 공급하거나 이선에서 라도니치와의 짧은 패스 교환을 통해 수비 블록을 끌어내리는 플레이를 전개할 수 있다. 스트럼 그라치 입장에서는 말론과 중원 라인이 전방 압박 출발 타이밍을 끌어올리고 수비 라인의 전진 후퇴 폭을 더 공격적으로 조정해야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압박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도 츠르베나 지베즈다는 이번의 패스로 스트럼 그라치의 1차 압박을 탈출한 뒤 곧바로 중원 공간을 파고드는 구조라 중원과 파이널 서드 사이 공간을 내주면 그 즉시 실점 위기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 츠르베나 지베즈다는 전원 속도뿐 아니라 박스 주변에서의 마무리 능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라인 간격이 무너지면 슈팅 볼륨이 빠르게 쌓이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스트럼 그라치가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시나리오는 자타의 스피드를 활용한 측면 전환과 키테슈빌리의 중앙 창의력이 동시에 살아나는 상황 정도로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홈팀의 기세와 분위기가 작용해 스트럼 그라치가 잠시 압박을 성공시키는 구간도 나오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츠르베나 즈베즈다가 중원과 파이널 서드에서 점유와 찬스 창출면에서 우위를 점해 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방 압박의 질과 라인 간격 관리, 그리고 파이널 서드에서의 마무리 완성도까지 모두 감안하면 흐름이 한쪽으로 기울수록 츠르베나 즈베즈다 쪽 기대값이 더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트럼 그라츠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슈투트가르트 vs 마카비 테라비.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4-2-3-2를 사용하지만 하프스페이스 관리와 세컨볼 이후 라인 재정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가 승부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슈투트가르트는 홈에서 더블 볼란치를 기준점으로 삼아 라인 간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면서 볼테마드가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포켓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마카비 테라비브의 하프스페이스 수비가 느슨해지는 순간마다 볼테마드가 그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라인 사이에서 전진 패스와 슈팅 선택지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데미로비치는 박스 안에서 수비수를 묶어놓고 로엘링은 측면에서 폭을 넓힌 뒤 안쪽으로 접어들어 커트인을 노리면서 볼테마드가 공을 잡을 수 있는 지대에 지속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마카비 테라비브는 니콜라이스쿠의 문전 장악력과 안드라데의 드리블 돌파, 페레치의 박스2박스 움직임을 통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장거리 원정의 피로가 누적되는 후반으로 갈수록 조직적인 압박 유지가 쉽지 않은 흐름이다. 특히 세컨볼이 중앙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더블 볼란치가 동시에 반응하지 못하면 두 줄 수비 사이가 텅 비는 구간이 발생하고 이때 볼테마드가 전면에 나서면 라인 사이에서 곧바로 유효 슈팅 각도를 만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카비 테라비브는 세트피스나 빠른 역습에서 한 번쯤 위협적인 장면을 보여줄 수 있는 공격력을 지니고 있어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는 중원에서의 불필요한 턴오버를 최대한 줄이는 관리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전환 속도, 세컨볼 경쟁력, 라인 간 간격 유지 능력을 놓고 보면 홈팀 슈투트가르트가 경기 리듬을 더 오래 쥐고 흔들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장거리 원정 부담과 하프스페이스 관리 문제는 원정팀 쪽에 더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 지점에서 슈투트가르트의 볼 점유와 찬스 생산 빈도가 점점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슈투트가르트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위트레우트 vs 노팅엄. 이 경기는 위트레우트의 좌우 밸런스 붕괴 패턴과 노팅엄의 넓은 전원 패스를 활용한 측면 침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림이다. 위트레우트는 4-3-3으로 라인을 올리며 전방 압박과 측면 전개를 동시에 노리겠지만 공격이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마다 반대편 측면 수비가 얇아지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미겔 로드리게스와 블레이크가 같은 사이드에서 연속해서 볼을 받는 구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옌센까지 그쪽으로 끌려가며 중원 커버 위치 역시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렇게 되면 볼을 빼앗긴 직후 반대 전환 상황에서 커버에 들어가는 풀백과 3선 미드필더의 수비 전환 타이밍이 늦어지고 하프 스페이스와 사이드 라인 사이 공간이 크게 열리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노팅엄은 이런 구조를 정면으로 파고들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깁스 화이트가 위트레우트의 압박을 한 번만 피해서 전방을 볼 수 있는 각도를 확보하면 넓은 전환 패스로 곧바로 허드슨 호도이 쪽으로 공격 방향을 틀 수 있다. 허드슨 오도이가 넓은 전환 패스를 받아 측면에서 침투를 시작한다면 이미 밸런스를 잃은 위트레우트의 반대 측면 수비는 커버 타이밍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 순간 박스 안에서는 이고르 제수스가 마무리 찬스를 맞을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위트레우트 수비수들의 반응 속도와 커버 범위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노팅엄의 교체 카드까지 투입되면 측면과 뒷공간을 향한 전환 공격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질 수 있다. 결국 한쪽으로 쏠린 구조를 가진 팀과 반대 전환을 통해 그 약점을 정조준하는 팀의 맞대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술적 상성은 노팅엄 쪽에 더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위트레우트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브란 vs 페네르바체. 이 경기는 포메이션 숫자 싸움이 아니라 박스 앞 공간을 누가 더 똑똑하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큰 매치업이다. 브라는 홈에서 라인을 끌어올리고 윙어와 풀백을 동시에 전진시켜 페네르바체의 빌드업을 사이드로 몰아넣으려 할 것이다. 초반에는 헤게보가 등지는 플레이로 버텨주고 피네가 그 옆 공간을 파고들면서 페네르바체 센터백 라인을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장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콤비그를 중심으로 한 중원 라인은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점유를 끌고 올라가 박스 근처까지 공격 숫자를 늘리는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다. 브라는 페널티 박스 근처로 내려앉는 순간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포백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에 애매한 공간이 생기면서 조직적인 수비 리커버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파이널 서드에서 한 번 걷어낸 볼이 곧바로 팀발이 아니라 상대 발에 다시 걸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파도 공격을 연달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페네르바체 입장에서는 이 지점을 정확히 노릴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엔 네시리다. 엔 네시리는 박스 안에서 크로스를 기다리기만 하는 유형이 아니라 박스 앞에서 흘러나온 볼을 영리하게 잡아 강력한 인스텝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할 줄 아는 공격수다. 프레드가 중원에서 압박을 버티고 간결하게 전진 패스를 연결해주고 아센시오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방향을 한번 틀어준 뒤 슈팅과 패스를 동시에 위협하는 순간 브란 수비 라인은 이미 정돈이 풀린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박스 안과 그 주변에서 끝까지 자리를 잡고 있는 자원은 대부분 엔 네시리이고, 흘러나온 볼이 그의 발밑에 떨어지는 순간 경기 흐름은 단번에 페네르바체 쪽으로 기울 수 있다. 불안이 라인을 조금 더 내리고 버티는 선택을 한다 해도 파이널 서드에서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페네르바체는 굳이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불안이 전진 압박을 시도하다가 박스 근처에서 정리하지 못하고 흘린 볼을 노리는 쪽이 더 현실적인 접근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의 압박 강도는 떨어지고 박스 앞에서의 세컨볼 관리가 더 느슨해질 가능성이 크며, 그 틈을 파고들려는 쪽이 바로 엔 네시리와 아센시오다. 특히 엔 네시리의 킥력과 아센시오의 킥 감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박스 근처에서 간격이 벌어지는 불안 수비에게는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더 많이 뛰느냐보다 누가 박스 앞에서 흘러나온 볼을 더 영리하게 처리하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 흐름을 종합하면 불안에 흔들리는 파이널 서드 수비 리커버리보다는 페네르바체의 한 방과 엔 네시리의 중거리 슈팅을 믿는 쪽이 더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불안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셀타비고 vs 볼로냐. 이 경기는 셀타비고의 템포 조절 능력과 볼로냐의 느려진 빌드업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매치업이다. 셀타비고는 초반부터 3백 라인을 기준으로 중원과 전방을 촘촘히 압축해 볼로냐의 느린 패스 순환을 압박의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볼로냐 중앙 미드필더들이 서로 주고받는 패스 템포가 늦어지면 이아고 아스파스는 그 타이밍을 노려 전방에서 한 줄 더 내려와 볼을 탈취하거나 압박 트리거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아스파스가 볼을 잡는 순간 짧은 패스 두세 번으로 템포를 끌어올리면 일라익스 모리바는 중원에서 곧바로 전진하며 라인을 앞쪽으로 밀어 올리고 파블로 듀란은 뒷공간을 향해 직선적으로 파고들 준비를 한다. 이때 볼로냐의 더블 볼란치는 뒤로 물러나 수비 라인을 보호해야 하고, 센터백은 임모빌레와 파블로 듀란 사이를 동시에 의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면서 수비 라인 간격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볼로냐가 점유를 지키기 위해 패스를 돌리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템포가 느려터진 만큼 셀타비고에게는 전방 압박 타이밍을 재설정할 여유를 주는 셈이 된다. 셀타비고 입장에서는 상대가 느린 빌드업으로 시간을 벌어주는 만큼 압박 타이밍과 역습 출발 지점을 더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구도다. 전반 중반 이후에는 아스파스가 점점 더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볼 소유를 늘리면서 직접 템포를 끌어올리고 모리바와 함께 볼 운반 속도를 한 단계 더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파블로 듀란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뒷공간을 연속적으로 파고들면 수비 라인은 한쪽으로 쏠리고 반대쪽에서 이선 침투와 컷백 루트가 함께 열릴 수 있다. 볼로냐는 느린 빌드업이 끊기는 순간 곧바로 역습을 허용하는 구조라 템포가 맞지 않는 패스 한두 번이 곧바로 결정적인 실점 위기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셀타비고는 스코어 상황에 따라 템포를 조절하며 아스파스를 중심으로 공격 템포를 가속하거나 라인을 조정하며 경기 흐름을 관리하는 쪽으로 운영폭을 넓힐 수 있다. 반면 볼로냐는 뒤지는 상황에서도 중앙 패스 순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아 오히려 라인만 더 올린 채 템포 차이에서 역습 리스크를 더 크게 떠안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셀타비고가 전방 압박과 템포 조절 능력을 바탕으로 볼로냐의 느린 빌드업을 끊어내고 그 순간마다 공격 템포를 가속시키며 수비 라인을 붕괴시키는 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하고 아스파스가 언제 어느 지점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느냐에 따라 경기의 방향이 갈릴 것이고, 현재 흐름을 감안하면 셀타비고 쪽이 주도권을 잡을 여지가 훨씬 커 보이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셀타비고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FC 포르투 vs 말메 FF. 이 경기는 포르투의 공중볼 장악력과 세트피스 활용 능력이 가장 선명한 승부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포르투는 사모 오모르디온을 중심으로 크로스와 세트피스에서 박스 안타깃을 명확히 세우고, 이선에서는 베이가 세컨드 슈팅과 전진 패스를 통해 박스 앞 볼 점유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팀이다. 사인즈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하프 스페이스에서 크로스와 슈팅을 병행하면 말메 FF 수비는 박스 중앙과 사이드를 동시에 막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특히 말메 FF가 세트피스 수비에서 데인마크 전환이 느리고 1차 클리어 이후 세컨드 볼에서 문전 혼전이 잦다는 점은 포르투에게 분명한 기회 요인이다. 포르투가 코너킥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오모르디온을 세컨드 지점에 세워두면 한두 번의 높이 싸움만 이겨도 득점으로 직결될 장면이 충분히 그려진다. 반면에 말메 FF는 측면과 중원에서 일정 수준의 빌드업 능력을 갖고 있지만 포르투의 전방 압박과 라인 컨트롤을 뚫어내지 못할 경우 롱볼과 세컨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포르투의 박스앞 압박과 세컨드볼 경쟁력이 더 빛을 발하고 말메 FF의 체력 저하와 수비 집중력 저하는 세트 후반,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도드라질 공산이 크다. 유럽 대항전 경험과 토너먼트 운영 능력에서도 포르투가 한 수 위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점은 접전 구도에서 심리적 우위를 만들어줄 요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메 FF가 역습 한두 번으로 찬스를 만들 수는 있지만 세트피스와 공중볼에서의 약점이 보완되지 않는 이상 흐름 전체를 뒤집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 이 매치는 포르투가 세트피스와 크로스 한두 번을 기점으로 스코어를 열어두고 이후에는 경기 템포를 조절하며 안정적으로 리드를 관리하는 그림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FC 포르투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FC 바젤 vs 에스턴 빌라. 이 경기는 바젤의 측면 압박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 그리고 아스톤 빌라가 중앙에서 전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내느냐에 따라 흐름이 크게 갈리는 승부다. 바젤은 초반부터 홈팬들의 에너지에 기대어 윙어와 풀백이 강하게 전진하며 아스톤 빌라의 빌드업을 사이드로 몰아넣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측면에서 압박이 성공하면 바젤이 세컨볼을 회수하고 샤키리가 전진 지점에서 볼을 잡아 한 번에 슈팅이나 결정적인 패스를 시도하는 장면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바젤의 구조적인 문제는 선수들이 중앙으로 몰리는 장면에서 압박 강도가 흐트러지고 역할 분담이 꼬인다는 점이다. 측면에서 압박을 하다가 볼이 중앙으로 돌아오는 순간 더블 볼란치와 이선, 포백이 동시에 안쪽으로 모여들면서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뒤엉키는 양상이 반복된다. 이때 틸레만스가 중앙에서 전환 타이밍을 잡는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틸레만스가 첫 터치로 압박을 피하고 두 번째 동작에서 측면과 하프스페이스 사이를 겨냥해 방향을 바꾸는 순간 바젤 포백의 간격은 더욱 넓게 노출된다. 포백이 한 번에 안쪽으로 쏠리면 풀백 뒤 공간과 센터백 사이가 동시에 열리면서 와킨스의 뒷공간 침투와 이선의 추가 침투를 동시에 막기 어려운 장면이 나온다. 그래서 바젤이 라인을 올려 압박을 시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스톤 빌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틸레만스에게 전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이는 곧 하프스페이스 공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맥기는 중원에서 압박과 수비 가담을 병행하다가도 틸레만스가 고개를 들고 전환 타이밍을 잡는 순간 박스 안으로 과감하게 침투해 세컨 찬스를 노릴 수 있다. 바젤이 중원에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샤키리도 자연스럽게 수비 가담 거리가 늘어나 공격에서 힘을 쏟을 여력이 줄어드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가 초반부터 굳이 무리해서 라인을 과하게 올리기보다는 틸레만스를 중심으로 바젤의 압박을 한두 번만 공략해도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 결국 이 경기는 중앙에서 전환 타이밍을 더 잘 잡는 쪽, 그리고 하프스페이스에 공을 더 자주 공급하는 쪽이 웃는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흐름을 감안하면 압박 뒤 어수선해지는 바젤의 간격보다 틸레만스를 축으로 한 아스톤 빌라의 전환 구조 쪽에 손을 들어주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바젤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셀틱 vs AS 로마. 이 경기는 단순한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셀틱의 구조적 약점을 AS 로마가 얼마나 집요하게 공략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셀틱은 홈에서 라인을 올려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시도하겠지만 세컨드 커버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라인을 올리는 선택은 위험 부담이 크다. 이헤아나초와 마에다가 전방에서 압박과 침투를 동시에 시도하며 공격적인 기조를 끌어올려도 볼을 잃는 순간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이 크게 열리며 재정비가 늦어지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맥그리거가 빌드업과 커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구조에서는 한 번 압박 방향이 어긋나는 것만으로도 중원에서 수적 열세가 발생하고 그 틈을 파고드는 로마의 미드필더를 제어하기 어려워진다. 반면 AS 로마는 백스리 구조로 후방 숫자를 유지하면서도 윙백과 이선을 동시에 올려 셀틱의 높은 라인 뒤에 있는 공간을 노리는 전개를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퍼거슨이 중원에서 공을 따냈을 때 첫 선택이 횡패스가 아니라 전진 패스와 침투 유도라는 점은 셀틱 입장에서 가장 껄끄러운 포인트다. 펠레그리니는 하프스페이스에서 셀틱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의 간격을 겨냥해 한 번에 수비 라인을 찢는 스루 패스와 침투 타이밍을 맞추려 할 것이다. 무엇보다 마미코네가 오프 더 볼 무브먼트로 라인 사이를 파고드는 순간 셀틱의 높은 라인과 비어있는 세컨드 커버 사이에 거대한 틈이 생기며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이 여러 차례 연출될 위험이 크다. 윙백이 측면에서 폭을 넓혀 수비를 좌우로 흔들고 그 사이 마미코네가 중앙 혹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타이밍 침투를 가져가면 셀틱 수비는 한 번에 두 방향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셀틱이 공격 시에는 이헤아나초와 마에다를 활용해 상대 수비를 충분히 흔들 수 있겠지만 라인을 올린 상태에서 볼을 잃었을 때 이어지는 전환 상황에서는 로마 쪽에 더 큰 변수와 결정력이 있다. 경기가 길어질수록 셀틱 수비진은 높게 올라선 라인을 유지하며 반복적인 스프린트를 수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집중력과 간격 관리가 무너지는 타이밍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 시점에서 AS 로마가 마니코네와 펠레그리니, 퍼거슨의 전진성을 활용해 한 번 더 뒷공간을 찌른다면 단순한 슈팅 찬스를 넘어 골키퍼와의 결정적인 1대1 상황이 연속해서 등장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셀틱의 하이라인과 부실한 세컨드 커버, 그리고 AS 로마의 타이밍 침투와 직선적인 전개가 맞부딪히는 구조이며 변수보다는 상성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에 가깝다. 라인을 올리는 팀과 그 뒷공간을 노리는 팀의 싸움에서 후자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스코어는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마련이다. 이 흐름을 감안하면 AS 로마가 셀틱의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경기 전체의 템포와 스코어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셀틱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FCSB vs 페예노르트. 이번 경기는 슈테아우와 부쿠레슈티의 불안한 측면 밸런스와 페예노르트의 날카로운 역습 전환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슈테아우와 부쿠레슈티는 홈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풀백을 적극적으로 올리며 공격 숫자를 늘리는 경향이 있지만 이 순간에 중원 커버와 라인 간 간격 관리가 동시에 무너지면 역습 한 방에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티암이 중원에서 한 번쯤 상대 압박을 잘 버텨주고 전진 패스를 연결해준다면
타타세와 비를리기아가 박스 근처에서 콤비네이션을 만들 여지는 있지만 빌드업이 끊기는 순간 되려 역습의 출발점이 될 위험도 함께 안고 있다. 반면 페예노르트는 수비에서 공을 빼앗는 즉시 스테인을 통해 측면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하지무사에게 빠르게 볼을 투입해 전환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스타일이라 풀백이 제자리를 찾기 전에 이미 박스 근처까지 파고드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하지무사가 측면 깊숙이 치고 들어가면서 하프스페이스로 커트인하는 타이밍에 우에다가 박스 안에서 수비수와 어깨를 맞대고 움직이면 단 한 번의 역습으로도 골문 앞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림이다. 슈테아우와 부쿠레슈티는 라인을 높게 유지하면서도 수비 전환에서의 첫 압박이 느슨한 편이라 중원에서 한 번 공을 잃으면 더블 볼란치와 센터백 사이 공간이 길게 벌어지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페예노르트가 볼을 따낸 직후 스테인이 측면으로 찔러넣고 하지무사가 스프린트로 치고 나가면 수비가 라인을 재정비하기 전에 슈팅 각도가 바로 열리는 구조라서 골 찬스로 직결될 수 있는 구도다. 슈테아우와 부쿠레슈티가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전반 초반에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라인을 끌어올리면 끌어올릴수록 페예노르트의 역습과 뒷공간 침투가 더 날카롭게 살아날 여지가 커진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슈테아우와 부쿠레슈티 풀백들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더 과감해질 것이고 이때마다 뒤쪽 커버가 늦어지면 페예노르트에게 추가적인 역습 기회를 계속해서 내줄 수 있다는 점이다. 페예노르트는 굳이 점유율에서 앞서지 않더라도 중원에서의 압박과 가로질러가는 패스를 통해 경기 템포를 자기 쪽으로 당겨올 수 있는 팀이라 한번 흐름을 잡으면 쉽게 내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슈테아우와 부쿠레슈티가 수비 라인을 낮춰 안정적으로 버티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홈이라는 환경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는 라인을 올리고 승부를 보려 할 가능성이 크고 이 선택 자체가 페예노르트의 강점을 더 잘 살려주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더 많이 공을 가진다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상대의 실수와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의 싸움에 가깝고 치면 밸런스 문제를 안고 있는 슈테아우와 부쿠레슈티보다는 역습과 침투 루트가 정리된 페예노르타 쪽이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춘 매치업이다. 특히 풀백 오버래핑 타이밍이 뒤틀리는 그 한두 번의 순간마다 하지무사와 우에다가 동시에 움직여 들어간다면 수비가 재정비되기 전에 스코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림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홈에서 라인을 올리며 승부를 보려는 슈테아우와 부쿠레슈티와 그 빈 공간을 기다렸다가 한 번에 파고드는 페예노르트의 전술적 상성은 원정팀 쪽으로 힘의 균형이 기우는 구도라 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슈테아우와 부쿠레슈티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프라이부르크 vs 잘츠부르크 이 경기는 같은 4-2-3-1 포메이션이 마주서지만 후방 빌드업 안정성과 전방 압박의 완성도 차이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큰 매치업이다. 프라이부르크는 홈에서 라인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한 채 전방 압박의 강도를 초반부터 끌어올리는 팀이다. 슈어한트가 센터백을 향해 압박 방향을 설정하면 그리포와 중앙 이선이 인사이드 패스 라인을 먼저 차단하면서 잘츠부르크 3선 미드필더에게 등을 지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강요할 것이다. 잘츠부르크는 후방 빌드업에서 3선과 2선 사이 간격이 불안정한 팀이라 센터백과 더블 볼란치 사이에서 나오는 쉬운 인사이드 패스조차 강한 압박이 들어오는 순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흔들릴 위험이 크다. 그래서 프라이부르크가 전방에서 압박 타이밍만 정확히 맞추면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탈취한 뒤 곧바로 그리포와 슈어한트를 향한 전진 패스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어낼 수 있는 구도다. 에게슈타인은 압박 성공 직후 전진 드리블과 중거리 슛 또는 사이드 체인지 패스로 공격 방향을 한 번에 바꾸며 잘츠부르크 수비 블록을 흔들어줄 수 있다. 잘츠부르크가 이를 피하려고 롱볼 비중을 늘리더라도 라트코프를 향한 첫볼 경합 뒤 세컨볼 경쟁에서 프라이부르크가 더 많은 인원을 중원에 두고 대응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볼을 다시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잘츠부르크 입장에서는 빌드업과 롱볼 두 가지 중 어느 쪽을 택해도 중원과 이선에서의 안정감을 확보하지 못하면 프라이부르크의 압박과 세컨볼 경쟁력을 버티기 힘든 그림이다. 반대로 프라이부르크는 전방 압박이 통하지 않는 순간에도 그리포의 킥력을 활용한 세트피스와 하프스페이스 침투 패턴, 에게슈타인의 박스 앞 가담으로 다양한 공격 옵션을 유지할 수 있다. 홈 관중의 에너지를 등에 업고 압박 강도를 유지한다면 세트피스 한두 번과 압박 성공 이후의 전개만으로도 스코어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팀이다. 잘츠부르크가 베르테센의 속도와 라트코프의 피지컬을 앞세워 역습과 직선적인 전개를 시도하겠지만 후방 빌드업이 흔들리는 순간 그 위력도 점차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비드스트룹이 커버해야 하는 구역이 넓어지면서 프라이부르크의 이선 침투와 세컨볼 대응에서 체력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방 압박의 완성도와 빌드업 대응 능력, 세트피스 활용도까지 포함해 프라이부르크가 홈에서 경기 흐름을 잡고 갈 가능성이 더 높은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프라이부르크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올림픽크리옹 vs GA 이글스 이 경기는 단순한 네임밸류 싸움이 아니라 중원 압박 라인의 높이와 그 뒤 공간 관리에서 승부가 갈리는 전형적인 전술 매치업이다. 리옹은 테스만을 중심으로 한 더블 볼란치 구조에서 상대 압박 라인이 올라오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해 전방과 측면으로 전진 패스를 공급하는 패턴을 즐겨 사용한다. 사트리아노는 이 패스를 향해 박스 안과 하프스페이스를 가르며 침투하고
이선 미드필더들은 세컨볼과 세컨 패스를 노리며 박스 근처에서 숫자를 늘려간다. 슐츠는 후방에서 빌드업 출발점 역할을 하며 압박을 한번 탈압박한 뒤에는 왼발 대각 전환으로 고 어헤드 이글스의 플랫한 압박 라인을 손쉽게 흔들 수 있는 카드다. 반면 고 어헤드 이글스는 최근 중원 압박이 과도하게 위로 쏠리면서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 범위가 넓어지고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자주 드러나고 있다. 이 구조는 테스만처럼 시야가 넓고 킥 퀄리티가 좋은 미드필더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고, 한 번만 라인 사이에서 자유를 허용해도 박스 근처까지 직선적으로 파고드는 전개가 가능하다. 에드바르드센과 마가렛, 브렘이 전방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여지는 분명 있지만 라인을 올린 채로 90분 내내 같은 강도로 압박을 유지하기에는 조직력과 커버 범위에서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앞 공간이 점점 더 넓어지고 테스만이 이 지점을 향해 전진 패스를 반복적으로 꽂아 넣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리옹이 홈에서 초반 템포를 과하게 끌어올리지 않고 의도적으로 중원에서 타이밍을 재다가 순간적으로 속도를 올리는 방식을 택한다면 고 어헤드 이글스의 압박 라인은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어느 팀이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그리고 누가 전진 패스 한 번으로 흐름을 뒤집느냐의 싸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쪽은 테스만을 축으로 전개를 설계하는 리옹이고, 중원 압박의 리스크를 안고 뛰어야 하는 쪽은 고 어헤드 이글스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리옹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파나티나 vs 빅토리아 풀젠. 이 경기는 파나시나이코스의 전방 압박 타이밍과 풀젠의 라인 간 간격 문제, 그리고 뒷공간 활용 여부가 핵심축이 된다. 파나시나이코스는 전방 3명을 일직선으로 세우지 않고 측면에서 한 명씩 압박 각도를 바꾸며 풀젠 3선 미드필더에게 측후방 압박을 동시에 거는 패턴을 자주 사용한다. 이때 이오아니디스가 1차 압박 이후 곧바로 전환 공격의 기준점이 되어 등을 지고 볼을 받아내면서 두리치치와 바카세타스의 침투를 기다리는 구조가 살아난다. 특히 풀젠 윙백이 너무 높게 전진한 상황에서 볼을 잃는다면 파나시나이코스는 즉시 측면 하프 스페이스 뒷공간으로 공을 전환하며 빠른 역습을 전개할 수 있다. 바카세타스가 이 타이밍을 정확히 읽고 뒷공간으로 침투하거나 반대로 침투하는 동료에게 절묘한 킬 패스를 꽂아 넣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파나시나이코스는 전방 압박 성공 이후 한두 번의 전진 패스만으로 박스 근처까지 도달하는 직선적인 공격 패턴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매치업이다. 반면 풀젠은 빌드 없이 3선과 2선 간 간격이 불안정해 강한 압박을 받으면 짧은 패스 연결에서 실수가 나올 여지가 크다. 이 구조에서는 드로심미의 높이를 활용한 롱볼 전개 외에는 선택지가 줄어들고 세컨볼 경쟁에서도 수비 쪽이 먼저 반응하지 못하면 다시 파나시나이코스에게 공격권을 내주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또한 수아레가 전진한 뒷공간은 바카세타스와 측면 윙어에게 매력적인 침투 루트로 열리며 한 번만 타이밍이 맞아도 결정적인 찬스로 직결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홈팀의 압박 완성도와 중원 장악력이 살아나면 풀제는 라인이 점점 내려앉고 드로심미 비드라 쪽으로 향하는 패스 선택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전체 그림은 파나시나이코스가 중원 압박과 전환 속도로 경기를 틀어주고 풀제는 간헐적으로 나오는 역습 찬스에 의존하는 구도가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유럽 대항전 홈 경기의 특성상 파나시나이코스는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려 분위기를 가져오려 할 것이고, 풀젠의 전진 압박이 실패하는 순간부터 흐름은 완전히 기울어질 수 있다. 결국 전방 압박 성공률과 뒷공간 침투의 날카로움, 그리고 바카세타스의 마지막 패스 퀄리티를 고려하면 파나시나이코스 쪽 득점 기대값이 더 높게 형성되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파나시나이코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